반갑습니다. 인간 심리의 발달, 오늘은 태내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Hi, assalamu alaikum. Mi nombre es Jorge Alberto Rodríguez de la Peña. 16. 26. Estoy soltero. We are 5. My family, I got one mother, I got one sister, I got one nephew. A grandmother, she's 96. On a birthday, stay in bed, no more kidding. पूजा गर्छ अनि लिप्ने आहा क्लिन बनाउने अनि För det mesta så går jag på gymmet för att bli duktig. Szeretem csinálni a csikének, amikor a kaját. أنا أول شيء أصعب شيء عندي أهلي ما بدهم أقعد لحالي بيتي. السبب Porque interesuje się całkiem wszystkimi tańcami. Na przykład rumba, cha-cha, foxtrot i walca. Ale nie mogła, bo mama mi tłumaczyła, że musi być jakiś tak wyzamykać ci niepełnosprawnych na przykład. Neden mi? Annem bana vermiyor evlenmek için. Bir son senem lazım idi ondan sonra. رقم بغداد. Irak. بالعراق. Ich wohne in einer WG mit zwei guten Freunden von mir, die auch arbeiten. Here, in this lovely apartment. Apartment is my home with my family. A big house. Yes, with my own husband and the kids. Мне бы хотелось жить на Мальдивах, но там, наверное, тепло и уютно, и можно каждый год есть мороженое. أنا كمشاه يتم مامن يا بابن ضاين يا موتان I just want to live in Tibet. Aklıma inan söylüyor. Yardım selam. Estetik takılıyor. Kardeşim var. I know that sometimes I always come in late. Entonces va a desinnovación. Maravilloso. ¿Qué lo más importante? Trabajar en equipo. I am so proud of my job. Песни мои фильм есть. Вещь. Я актуален. Я бы хотела быть логопедом. Tre computer. E perché pensi che non puoi ancora lavorare tra i computer? Perché ho difficoltà. Ho difficoltà apprendimento. Cosa direbbe la tua famiglia se lavorassi tra i computer? Direbbero, vai fatti un futuro. Voy a hacer tres cosas. Uno, soy capaz. Dos, puedo aprender muchas cosas. Y tres, es apoyo, desarrollo y que nadie me ayude, pero sí creo para que a mí me lo ayude un poco.
유전적 질환 가운데 가장 흔한 질환 중 하나는 다운 증후군인데요. 95%의 다운 증후군은 21번 염색체가 추가되어 46개가 아닌 47개의 염색체로 태어났을 때 발병하며 약 600에서 800대 1의 발생 빈도를 보이는 유전적 질환 중에서는 매우 빈번한 질환 중의 하나입니다. 다운 증후군은 매우 특이한 용모를 보이는데요.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눈꼬리가 치켜 올라가고 뒷머리가 납작하며 목이 짧고 코가 작으며 팔다리가 짧고 통통합니다. 이들은 지능은 낮으나 성격이 사교적이므로 교육 환경의 질이 잘 조성될 경우에 기본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훈련이 가능하며 예전에는 백혈병, 심장병, 순환계 질환에 잘 감염되어 조기 사망률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의료기술의 발달로 생존율이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다운 증후군의 발병률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다운 증후군 발병률이 산모의 나이와 결정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만 30세 이전의 산모에게서 다운 증후군 아이가 탄생할 가능성은 1000분의 1 이하로 매우 낮지만 40세에 가까울수록 이 비율이 증가하는데 만 40세인 산모의 경우 100분의 1의 확률로 다운 증후군의 발병률이 급등하게 됩니다. X결함 증후군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것은 X염색체가 구부러져 있거나 너무 가늘어서 나타나는 이상장애로서 다운 증후군 다음으로 지적장애의 원인이 됩니다. 최근에는 유아자폐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증후군의 경우 여자아이에 비해 남자아이의 지적 손상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 이유는 남성의 염색체는 XY, 여성의 염색체는 XX로서 여성의 경우 결함이 있는 X염색체를 대체할 수 있는 정상 X염색체가 있으나 남성은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터너 증후군입니다. 이것은 성염색체가 XX가 아닌 X 하나로만 이루어진 경우로 총 염색체 수가 45개입니다. 이 경우 신체적으로는 여성으로 자라지만 여성의 2차 성징이 발달하지 않아 임신이나 출산이 되지 않습니다. 터너 증후군의 경우에도 외형적으로 특이한 점을 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 키가 140cm 미만으로 작으며 손가락과 발가락이 붓거나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지능이 떨어지지는 않지만 공간 판단력, 기억력, 추리력에 문제가 있으므로 학습장애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중 X 증후군 또한 여아에게서 발생하는 성염색체 이상인데요. 성염색체가 XXX로 터너 증후군과는 달리 X가 하나 더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지능 및 생식기에 문제가 있으나 임신이 가능하고 지능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성염색체가 XXY로 46개의 염색체가 아니라 47개 이상의 염색체를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를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성적으로는 남성이지만 정소의 발육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정자 생산은 불가능하며 외형적으로도 여성형 유방이나 작은 남성 성기를 보이며 여성의 2차 성징이 나타나기도 하고 남성의 2차 성징이 나타나지 않기도 합니다. 이들의 경우 학습 및 언어 장애를 호소하거나 지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Y 염색체가 하나 더 많은 XYY 증후군도 있는데요. 이 경우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농도가 매우 높은 반면 정자수는 매우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수정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혈우병이란 혈액이 혈관 밖으로 나와 일정 시간이 경과해도 응고되지 않고 계속 출혈하는 증상을 말합니다. 혈관 내에는 혈액 응고인자가 있어 혈관 파손 시에 빠르게 혈액 응고를 일으켜 더 이상 출혈이 되지 않도록 하는데요. 이 혈액 응고인자가 선천적으로 결핍되어서 발생되는 유전적 질환입니다. 혈우병은 X염색체 열성 유전으로서 남성의 경우 성염색체가 XY이기 때문에 X염색체가 하나만 결함이 되어도 혈우병 형질이 발현됩니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XX이기 때문에 두 개의 X염색체 중에 한 개의 결함이 있더라도 다른 X염색체가 보완해 줄 수 있으므로 혈우병이 거의 발병되지 않습니다. 이때 병이 발병되지는 않지만 병의 인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보인자라고 합니다. 만약 혈우병 환자인 남자와 보인자인 여자에게서 딸이 태어났는데 부모에게서 각각 결함 X염색체를 하나씩 물려받아 X염색체 모두 결함이 있는 경우라면 매우 높은 확률로 사산됩니다. 대부분 남성의 경우 혈우병이 발병하거나 사산될 확률이 높고 여성의 경우 정상이거나 보인자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다음은 RH 동종 면역입니다. 혈액형의 유형에는 ABO 타입이 있고 RH 타입이 있는데요. RH 항원은 붉은 털 원숭이에게서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붉은 털 원숭이의 적혈구를 토끼의 혈청에 주사하면 항체가 생기는데요. 약 85%의 사람들은 RH 항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RH 포지티브라고 하며 이 항원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나머지 15%의 사람들을 RH 네거티브라고 합니다. RH 포지티브 인자는 우성 유전자이므로 RH 네거티브인 어머니와 RH 포지티브인 아버지 사이에는 RH 포지티브인 아이가 생기기 쉽습니다. 이런 경우 어머니의 적혈구는 RH 인자가 없으므로 자신은 지장이 없습니다. 임신 중에는 산모와 태아의 혈액이 섞이지 않지만 첫 번째 출산 시에 혈관 손상에 의해 태아의 RH 포지티브 혈액이 산모의 혈액으로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산모는 RH 항체를 생산하게 되고 이 항 RH 항체가 두 번째 임신 시 태아의 혈액으로 들어가서 RH 포지티브인 태아의 혈액세포를 파괴하게 되는데요. 이를 태아 저가구증이라고 합니다. 임산부가 RH 네거티브, 신생아가 RH 포지티브이면 임신 28주에 한 번, 분만 후 72시간 이내에 면역 글로불린 로감 주사를 산모에게 주사하여 다음 임신할 아이에게 RH 인자 부적합으로 인한 태아 용혈성 질환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태내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내 발달 동안 태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적인 요인들을 기형 유발 물질이라고 합니다. 기형 유발 물질에 대한 연구는 최근 수십 년 동안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기형 유발 물질 중 가장 많이 연구된 주제는 알코올입니다. 알코올은 탯줄을 직접 통과하거나 양수로 유입되어 태아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태아는 성인에 비해 알코올 분해 능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태아 알코올 증후군입니다. 임신 중 과도하게 음주한 산모에게서 태어난 아기들에게 발견되는 다양한 기형과 심리적 장애를 말하는데요.
특히 두부 및 안면의 기형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 키가 작고 운동장애, 정신지체, 과잉행동 장애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신 시 적은 양의 알코올을 섭취하더라도 태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임신 기간 동안은 완전히 금주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알코올만큼 대중적인 물질인 니코틴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임산부의 흡연은 조산, 유산 가능성, 신생아의 심장질환 가능성을 높여주며 유아돌연사 증후군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태내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어머니의 약물 복용입니다. 과거에는 어머니에게 안전한 약물은 태아에게도 안전한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 안전한 약물도 태반을 통해 태아에게 전달되는 경우에 치명적일 수 있으며 특히 임신 초기에는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신경 안정제인 탈리도마이드를 복용하였을 경우 해표산 기형이 나타나는데요. 해표산 기형이란 위의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손과 발은 있으나 팔과 다리가 없는 기형을 뜻합니다. 임신이 된 줄 모르고 계속 피임약을 복용하였거나 피임약의 복용을 중단한 지 6개월 이내에 유산된 태아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피임약을 복용하지 않는 집단에 비해서 염색체 이상을 보이는 비율이 매우 높았는데요. 피임약이라는 것이 보통 정자를 죽임으로써 수정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한 독성 물질이므로 태아에게는 독극물로 작용을 하게 되겠죠. 헤로인이나 코카인 등과 같은 마약을 복용하였을 때에는 조산이나 저체중아 출산의 위험이 높고 생식기, 비뇨기, 신장, 심장기형을 유발하며 출산 직후에 사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생 후에 발달 지체 혹은 성격 결함을 보이기도 합니다. 카페인을 다량, 즉 하루에 300mg 이상 복용했을 때 저체중아 출산 혹은 자연유산의 위험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커피 한 잔에 보통 75에서 100mg의 카페인이 들어있으므로 서너 잔 이상 마시게 되면 태아가 위험하겠죠. 다음은 어머니의 질병입니다. 어머니의 질병은 태아에게 치명적인 결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풍지는 태내 결함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질병입니다. 특히 임신 3개월 이전에 모체가 풍진에 감염된 경우 시각장애나 청각장애 및 정신지체 등을 가진 아기가 태어날 확률이 매우 높은 것이죠. 따라서 임신 계획이 있는 경우 풍진 항체가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보고 항체가 없을 경우에 미리 예방 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후천성 면역 결핍증의 원인이 되는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즉 HIV도 태아에게 감염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요. 감염된 임산부의 태반을 통해 출산 과정에서 또는 수유를 통해서 아기에게 감염될 수 있습니다. 감염된 아기는 출생 1년 이내에 에이즈 증상을 보이며 면역 체계가 손상되어 있으므로 감염되기 쉽게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외에도 B형 간염, 심장질환이나 당뇨병도 태아에게 영향을 미치는데요. 어머니가 당뇨병이 있을 경우 일반적으로 자궁 내 환경은 혈당이 높고 혈당을 분해하는 호르몬인 인슐린 분비 수준도 높기 때문에 출생 후에 여러 가지 문제를 보입니다. 자극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지고 운동 능력이 부족하며 지적 손상도 올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작게 낳아서 크게 키우라는 말처럼 임신 중에는 가능한 한 음식을 소량으로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임신 기간의 충분한 영양 섭취가 태아의 발달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건강에도 필수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영양 실조가 심하면
태아의 중추신경계가 손상되고 지적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임신 초기에는 비타민 B 계열의 엽산이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엽산이 부족하면 태아의 신경계 손상을 초래하므로 임신 3개월 전부터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엽산은 녹색 채소, 오렌지, 키위 등의 식품에 함유되어 있지만 식품만으로는 필요한 양을 충분히 섭취할 수 없으므로 엽산 영양제를 추가적으로 복용하여야 합니다. 임신 중기부터는 태아가 모체의 철분을 흡수해 자신의 혈액을 만들기 시작하므로 철분을 충분히 공급해야 합니다. 철분은 혈액 속의 적혈구를 만드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영양소이므로 철분이 부족하면 빈혈을 일으키고 임신 중독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분노, 공포, 불안과 같은 어머니의 정서적인 스트레스는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스트레스 반응 호르몬을 분비하게 하는데요. 이 호르몬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의 흐름을 자궁이 아닌 다른 신체 기관으로 분산시켜서 결국은 태아에게 충분한 산소나 영양분을 공급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태아의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움직임 또한 격해지게 합니다. 지금까지 태내 환경에 대한 관심은 주로 어머니의 음주, 흡연, 스트레스 등이 태아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아버지의 행동 또한 태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흡연을 하는 아버지에게서 저체중 아가 태어날 확률이 높은데요. 이것은 간접 흡연 때문입니다. 간접 흡연의 영향은 직접 흡연의 영향과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금연은 필수적입니다. 또한 알코올 중독이거나 마약 중독인 경우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수준을 낮추며 결과적으로 불임과 관계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특정한 화공약품에 노출된 직업을 가지는 경우 역시 사산, 조산아, 저체중아를 출산하는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요인들 외에도 태아에게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있는데요. 우선 방사능은 유전자의 변화를 초래하여 신체 기형이나 정신지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대재앙이라 불리우는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그 지역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경우에 팔다리가 없는 기형아가 태어나거나 혈액장애 및 성장 발육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살충제 또한 태아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데요. 임산부가 장기간 살충제에 자주 노출되면 선천성 결함을 가진 아기를 낳을 수 있으므로 집에 개미나 모기 등 벌레가 나오더라도 살충제 사용은 피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가정용 페인트나 수도관 속의 납, 순, 아연과 같은 중금속은 태아의 신체적 기형과 정신지체를 유발할 수 있으며 엑스레이는 태아의 성장 지체, 저기능,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나라는 1953년 형법에 낙태죄 조항이 도입된 이후 66년 만에 낙태죄는 위헌이라는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실 2012년도에도 이러한 재판이 열렸었는데 이때는 낙태죄가 합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졌었죠. 이후 불과 7년 만에 위헌 판결이 내려지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우리 형법에서 정의하는 낙태죄란 형법 269에서는 낙태한 여성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이, 형법 270조에서는 수술한 의사도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 때문에 낙태를 원하는 사람들은 불법으로 수술을 받는 경우가 많았고 반대로 어쩔 수 없이 원하지 않는 아기를 출산하게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사회 각 계층에서 낙태죄가 범죄냐 아니냐를 놓고 오랫동안 논쟁을 벌여왔는데요. 여성의 입장에서는 원하지 않은 아기를 나의 뜻과 상관없이 범죄자가 되지 않기 위해 낳아야 하는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항의를 해왔습니다. 또 다른 입장에서는 낙태는 수정의 순간에서부터 인간으로서 성장 발달하고 있는 생명체를 죽이는 살인과도 같은 것이라며 강력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엄마 뱃속의 생명체에 초점을 두었다면 요즘은 그 아기를 잉태하고 있는 엄마의 자기결정권이 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낙태죄가 위헌 결정이 났지만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논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낙태죄는 죄인가? 여러분들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